존경하는 오영주 대표님 계신 곳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작년까지 15년 동안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상법을 강의했습니다. 노동법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제 강의는 좀 소프트한 강의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 법적인 문제를 비법조인 상대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법대 교수니까 또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좌파 쪽에서 이름을 붙인 거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안의 법리 문제를 저는 아주 좀 깊이 있게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강의안을 마련을 법적인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을 제가 기꺼이 맡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불과 보름 전이죠. 지난 연말에 제가 그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장에게 그 찬성 의견,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낼 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또 중대하다 싶으면은 전원위원회는 이제 비상임위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명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 회부를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해가지고 그렇게 권고안을 냈고 의견 표명이죠. 의견 표명을 하고 또 보도 자료 내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보면 지난달 28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권고했음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하고 1명의 위원만 반대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원위원회 회부되면 저는 당연히 반대할 거거든요. 전원위원회 회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슬쩍 넘겨버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좀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환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대내적으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면서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죠, 과제.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법안은 이 경영 리스크를 대단히 높이고 쓸데없이 높이고 그런가 하면 근로자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될 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제는 기업하기 겁나는 나라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법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고영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불법 파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뭐 파업했다 하면 불법 파업이에요, 대부분. 되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거죠. 뭐 심지어는 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파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근로조건에 관한 겁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그 파업의 역사를 보니까 파업해가지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던 역사가 2006년도에 코레일 총파업이 있었어요. 뭐 해고자 복직 뭐 이런 걸 다뤘는데 이거는 그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2011년도 한진중공업 총파업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아주 그 폭력적인 파업 사태가 있었죠. 바로 이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 때 이 노란 봉투란 말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쌍용 자동차 파업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 파업의 내용은 당시에 그 쌍용 자동차가 뭐 회생 절차,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법정 관리되는 상태에서 뭐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생산 공장에서 3개월 동안 폭력적인 불법 점거를 했던 거예요. 볼트를 장전한 쇠총을 쏴대고 조업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또 옥상에 방화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도저히 진압할 수 없어 가지고 당시에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하고 기중기를 동원했는데 그것이 파손되고 경찰관 1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그런 파업 사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국가 명의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단체가 노란색 봉투에 그 지원금을 담아서 전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그게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조합도 상대로 하고 간부도 상대로 하고 조합원들도 이제 적극적인 그런 폭력을 휘둘렀던 조합원들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던 건데 사건을 계기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3개 의원 입법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 회의록을 쭉 봤더니 지금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마쳤고요. 이 법안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하고 지금 이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그 소위원회가 지금 3차례나 열렸고 대부분 그 발언을 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곧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공포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공포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법안 심사 과정을 봤더니 이 민주당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도 자유민주당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측은 자기 측이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 국민의힘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 그 13개 법안 중에 그 뭐 법안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대표적인 법안이라는 게 이제 이은주 의원 법안이죠. 56명의 의원이 이제 발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 2조하고 3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개념도 확대하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노동쟁의가 적법하려면 적법한 주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목적하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이 적법한 근로자냐 아니냐, 또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적법성을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 불법 파업으로 됐던 거를 이걸 넓히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전환시키려면 근로자 개념도 넓히고 사용자 개념도 넓히고 노동쟁의 개념도 넓히자,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넓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이 됐을 때는 또 바로 3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깎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불법쟁의를 적법쟁의로 바꾸고 불법쟁의도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거나 적은 배상만 하고 치워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이죠. 그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이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요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부분. 타인의 업무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언뜻 보면 좀 차이가 안 생길 것 같지만은 이건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또 사용자 개념도 종전에 그 현행 개념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이제 사용자의 개념인데 여기에 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러이러한 사람도 추가하라. 그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사용자로 보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종속성도 없는 그야말로 사적 계약 관계에 불과한 사람도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건 이제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이나 이런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간접 고용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나 또 4차 산업 시대의 그 플랫폼 종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급 근로자까지 그 원청 회사의 근로자로 다 포함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결론적으로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는 이 뭐 정리해고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구조조정, 이건 완전히 경영 문제거든요.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인원을 줄여서라도 흑자로 바꾸겠다 하는 경영 문제입니다. 그런 경영 사항, 또 가령 이제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가 또 뭐 근로계약 이행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이제 권리 분쟁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권리를 해석상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법원에 가서 다툴 문제죠, 사실은. 법률가가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이걸 서로 세력끼리 다퉈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권리 분쟁 문제, 심지어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공기업 민영화, YTN 민영화 문제 있죠. 이런 문제까지, 이건 정부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간접적으로 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이런 분쟁을 다 노동쟁의에 포함시키자, 결국 결론적으로 그걸 다 노동쟁의에, 적법한 노동쟁의로 포함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손해배상 책임 문제만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해외 입법례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입법되기는 어렵겠지만
요 노조법 2조는 입법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조법 2조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조법 3조가 이제 바로 그 손해배상액 제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법 행위, 즉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그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을 안 한 그 근로자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기지만 그 노조 간부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제3자는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법 행위 법리에 따르면 그거 당연히 져야 되는 그 손해배상 법리라는 게 판례에 따르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산권 보장에 맞는 거고요.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면제해주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뭐 손해배상액을 그 일정한 그 한도를 두자. 뭐 이런 이제 안도 있었고요. 또 뭐 근로자 또 노조 간부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그걸 감액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신원보증인 대개 이제 고용할 때 보면 신원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신원보증인 책임을 아예 묻지 말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조법 그 3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재 노조법 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법한 노동쟁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문제가 있고 또 그 뭐 소유권 침해는 또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적법한 주체 또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의 정당성 또 뭐 조정 절차를 거쳤다든가 이런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으면 이런 책임 안 묻겠다. 이게 노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법의 의한을 빼자는 거예요. 이 법의 의한을 빼고 지금 의한의 내용이 그 일조의 목적, 그러니까 일조의 목적이라는 게 근로조건 유지 개선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 달성을 위한 행위도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령 그 폭력 파괴가 없는 불법 행위라면 그 영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영업장 점검 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업무 시설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건 그 밖의 시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우리 노조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생산 시설을 점거해 가지고 생산 활동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이라도 폭력만 없으면 뭐 쇠파이프 휘두르고 이러지 않으면 배상 책임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법안을 분석해 보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일지라도 노동조합이 계획을 했으면 노동조합만 책임지고 노조 간부나 근로자 개인에게는 책임을 못 묻게 하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개정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노조야 뭐 알거지가 되더라도 다시 노조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가 개인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는 그로 인한 직접 손해만으로 제한하자.
그 손해라는 게요. 이런 불법 파업이 있으면 손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쇠파이프 휘둘려서 사람이 다치거나 뭐 물건이 손괴되는 그런 직접 손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업을 못해서 제때 납기를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약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간접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가 상당히 크죠. 그걸 못 묻게 하자는 거예요.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일지라도. 또 그래서 이제 사업 사용자의 영업 손실이나 제3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자는 것이고, 폭력 파괴 행위가 있어서 이 직접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조의 손해배상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자,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을 법안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또 좌파 단체에서 해마다 우리 로스쿨생 상대로 또 모의 법정 변론까지 하게 해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 상 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상 주고 그렇습니다. 참. 자, 그럼 한번 입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은 영국에만 있습니다. 영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는 노조든 노조 간부든 조합원 개인이든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 개인한테는 대개는 청구 안 하죠. 좀 극렬 분자 아닌 이상은 대개 이제 노조 간부나 노조 상대로 청구합니다. 근데 이 영국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영국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한 배상 청구의 경우에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 조합 간부라든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제한 안 합니다. 그건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82년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국의 경우에는 그 우리와는 입장이 좀 다른 게, 거기는 산업별 노조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도 산별 노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쟁의도 그렇게 쟁의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죠. 산별 노조 중심인데도 쟁의는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산업별 노조에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뿐인데, 결국 기업에서 벌어지는 쟁의에 대한 책임을 그 노조가, 산별 노조가 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조의 책임만 제한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돼 있고 기업별 노조가 지시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아까 법안 내용처럼 개인 책임, 노조 간부의 개인 책임, 극렬 조합원에 대한 개인 책임, 그거 제한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 뭐 제가 썼습니다마는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일본하고 독일의 법을 계수를 했기 때문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입장이 비슷하죠. 제도가 비슷하죠. 근데 일본이나 독일은 전혀 제한하지 않고 연대 책임 물립니다. 노조하고 개인에 대한 연대 책임까지 물립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불법쟁의가 있으면 노조와 조합원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책임 범위는 그 불법쟁의로 인한 직접 손해뿐 아니라 모든 손해, 그로 인한 경영상 손해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의 경우에는요, 고의적인 그런 폭력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거든요. 뭐 쟁의 시에 그 우리나라는 지금 사업장 점거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사업장 점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사업장 출입 제한하는 거 뭐 볼트 넣어서 새총 쏘고 막지 않습니까? 미국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제한 못 합니다.
불참 근로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절대 못합니다. 쟁의 중에 폭력 조합원이 있으면 당장 해고할 수 있어요. 우리 해고 못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우는 아주 그 기업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프랑스가 한때 82년도에 그 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범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도 그런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그런 쟁의 행위로 그 노조나 노조 간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걸 입법을 했었는데 공포하기도 전에 위헌 결정 받았어요. 평등 원칙 침해다. 네. 세계에 이런 입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그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한에 관한 입법이 없어요. 이게 만약 입법이 된다면 우리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선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은 우선 위헌 문제가 있죠. 불법 파업은 이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위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 뭐 채무불이행도 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한 아래, 일정한 제한 아래 이제 허용되는 것인데, 이 의안은 다시 정리하자면 폭력 파괴 행위 외에는 영업장 불법 점거, 출입 방해 등의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자. 폭력 파괴 행위일지라도 노조가 계획했으면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 못 묻게 하자. 폭력 파괴 행위로 노조나 조합 간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로 제한하자. 또 노조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청구는 제한하자. 배상 의무가 있더라도 배상 의무자가 어려우면 그 재정 상태에 반영해서 감경하도록 하자. 이거 무슨 사회적 특권 개혁을 창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우리 아까 프랑스 그 위헌 판결 얘기했지만은 평등 원칙이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못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헌이죠. 노동 3권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 노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만 가능하도록.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노동쟁의의 확대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노동 3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똑같이 우리 재산권 보장도 또 영업의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본권이지 어느 한 법이 상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불법 파업의 경우에 범죄가 되잖아요. 업무방해죄가 되죠. 그 업무방해죄 최근에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로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을 합니다. 좀 다 업무방해로 보진 않아요. 좀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만 업무방해로 봅니다. 어쨌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파업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 이 상해, 또 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이런 범죄를 구성합니다. 아니 형법적으로 범죄는 되는데 민사상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죠. 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위헌 문제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 뻔하죠. 결국 이 영업장 불법 점거라든가 출입 방해 이런 불법 파업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아까 영국의 경우에 그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국도 이 영업장 불법 점거라든가 출입 방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책임 상한제 적용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폭력 파괴 행위일지라도 노조가 계획을 했으면 노조의 불법 책임만 묻고 그 행위를 실제로 주도한 조합 간부가 면책을 받게 되면 마음 놓고 폭력적인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 정치인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도 없다. 또 그 이론 중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 학자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쟁의권은 조합원들의 개별적 행위를 노조의 단체 행위로 합성하는 효력이 있으니까 조합원의 쟁의 행위는 독자성을 그 개별적인 독자성을 상실해서 그래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개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독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독일의 이론은 그 이른바 그 이면적 집단 성질론이라 그래서 독일의 학설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적법한 쟁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리예요. 불법 쟁의는 해당이 없는 건데 마치 이거를 끌어와 가지고 불법 쟁의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얼마나 참 서글픈 논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판례에 하면 불법 쟁의는 조합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조합은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제한하자는 논거에 보면 고액 배상을 지우는 거 그것이 가혹하다는 그런 논거를 대고 있는데 아니 배상액이 고액이라면 그만큼 불법 행위가 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한 결과의 예견 가능성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 고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하질 말아야 되는 거지. 해놓고 아니면 하도록 보장해달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도 판례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불법 쟁의에 수동적으로 참가해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근로자는 불법 행위 책임 안 지우고 있어요. 또 노조나 노조 간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반 사정, 가령 사용자한테 어떤 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그런 뭐가 있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감경을 해줍니다. 현재도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자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 문제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형태의 근로자 또 플랫폼 종사자 하도급 근로자 이걸 다 포함하자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획일적으로 포함할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걸 획일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판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더 넓게 봐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상의 그 근로자 개념은 계약관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그 인적 종속성 요것만 보는데 우리 그 노동법상의 그 근로자 개념은 경제적인 인적 종속성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종속성이 있으면 다 인정해줘요. 근데 종속성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건 반드시 요구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원래 노동쟁의를 그게 불법 행위가 되고 채무불이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적 경제적인 힘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정당하게는 계약상으로는 그 부당한 계약을 시정할 수 없는 정도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종속성에 있는 거거든요. 종속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좀 니들이 좀 뭉쳐서 좀 그렇게 교섭해라. 그거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한 인적 종속성은 없더라도 경제적인 종속성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판례도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며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라면
노무 제공 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을 불문하고 다 포함시키고 있고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 형태의 다양성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플랫폼 종사자는 이거 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제가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된 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인데 그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취임한 바로 그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바로 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박수 받고 취임했으면은 좀 말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날부터 반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이거 반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플랫폼이라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 필요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령 음식 배달 플랫폼 앱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배민 브라더스,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거. 자, 그거는 음식 배달 플랫폼 앱을 개발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가령 음식점 주인도 있고 배달 대행업체가 있어요. 이 배달 대행업체가 바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 계약해가지고 실제로 배달하는 그런 사람 종사자가 있죠. 그 배달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계약 관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다 근로자로 볼 수는 없죠. 획일적으로 다 근로자로 봐서 단체 협약 대상으로 보자. 이렇게 하자는 게 플랫폼 법안인데 제가 그때 반대하고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다 게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아주 장황하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지금 그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반대 의견 할지 말지도 다수결 결정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자,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 오히려 이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 사업자거든요.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종사자도 사업주인 경우가 있어요. 택배 기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만약 노동 3권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또 종사자가 조직적으로 사업자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뭐 플랫폼에 관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대한통운 대리점 주인이 택배 기사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한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함부로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도급 근로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뭐 위장 도급의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근로계약을 인정을 합니다. 원청 회사 간의 근로자와. 지금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판례로 해결해도 되는데 이 하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중 노동구조 문제가 있죠. 뭐 원청 회사 근로자에 비해서 너무 봉급이 열악하다 이런 거. 그런 문제는 이 불공정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소할 문제지 이 노동 3권을 보장해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노동쟁의 범위를 이렇게 경영사항이나 권리 분쟁, 정부 정책 반대 분쟁도 포함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선 경영사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안 돼서 결국 구조 조정해야 되는데 어쩔 겁니까? 기업이 망하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근로자를 위한 건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이것까지 노동쟁이 함부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 권리 분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고요. 정부 정책 반대 분쟁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YTN 민영화 추진 문제만 해도 이 민주당은 보도의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근로 문제입니까? 이 정치적 이슈가 돼버려요.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지요. 뭐 이거는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노동개혁,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 노동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 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발의된 의안은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이유가 공정하지도 않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거죠. 현재도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외국보다 대단히 약세입니다. 독일, 일본, 우리와 법제에 유사한 독일, 일본, 미국보다 약한 입장입니다. 우선 대체 근로가 금지돼 있어요. 파업이 되면요, 그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외부인을 채용한다든가 외부 업체에 도급을 준다든가 이거 우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은 조업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대체근로 다 허용하고 있어요. 직장 점거하면서 파업하는 거 이거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이 아닌 한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독일이나 미국은 허용 안 합니다. 해고도 굉장히 경직돼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못하게 돼 있어요. 한번 정직원이 되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해고를 못합니다. 근데 일본이나 이런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는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일단 근로자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의안은 발의된 의안은 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노동쟁의를 확대하자는 건데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데 결국 이건 위헌이기도 하고 법치주의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불법의 합법화라는 입법적 모순이거나 불법행위책임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서 도저히 우리 법학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